저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날, 그리고 동시에 가장 감사했던 날에 대해서요. 지금 이 순간,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성입니다. 대학병원 내과 과장으로 4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특별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결정하는 손, 누군가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목소리,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진단. 그것이 의사의 일이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깨닫지 못한 채 올라갔습니다. 환자보다 의사. 그것이 당연한 질서라고 생각했어요. 전문성, 학력, 경험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요. 평생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살았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대학원을 나왔고, 유학을 다녀왔고, 국제학회에서 발표했고, 대학병원 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교수님이라고 불렀어요. 환자들은 제 손을 만지며 감사했고, 의료진들은 제 의견을 절대시했습니다. 그것이 제 세상이었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간호사였어요. 그녀도 의료인이었기에 이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외로워했을 겁니다. 밤새 환자를 보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지낸 아들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도 이것이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그 여자가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모으고 최신 치료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의학은 만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제 세상은 텅 빈 방처럼 되었어요. 오직 아들, 도윤이만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도윤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축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요양보호사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진심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요양보호사. 그 직업이 제 머리에서 자동으로 평가되어 버렸어요. 요양보호사. 고등학교 졸업 후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는 직종. 의료 지식도 제한적이고 단순 돌봄 업무를 하는 직군. 저와는 완전히 다른 계층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부끄러워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확인해 봐야겠지. 내 아들이 누구와 함께 할지 중요한 일이니까.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몇 주 전 의료진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요양보호사들, 기본 의료 지식도 부족한데 환자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 위험하지 않아? 누군가 대답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시해야 하는 거죠. 의료진이 진정한 전문가니까. 저도 그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요. 그리고 또 다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내 친구 딸이 요양보호사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길이 없어서 한다더라. 대학도 안 나왔고. 그런 말들이 자꾸만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한번 직접 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의료적 지식이 충분한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의 안정성을 바라보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게 제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환자 안전이라고 부르며 정당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료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여자를 관찰하기로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료 안전, 환자 보호, 아들을 지키는 책임.
저는 그걸 자신감 있게 정당화했습니다. 도윤이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하려는 것 같으면 아들은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요즘 세대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아버지, 그건 신뢰가 없으신 건가요? 며느리님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같은 말들을 할 텐데 저는 그런 핀잔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병원 동료들을 더 자주 만났어요. 너 요양보호사 어떻게 생각해? 의료 현장에서 봤을 때 후배 의료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교수님. 요양보호사들 정말 기본 지식도 부족해요. 자격증 과정 3개월이잖아요. 의료진과는 비교가 안 돼요. 환자 상태 변화도 제대로 못 캐치하는 경우 많고. 그렇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제가 무언가를 확인한 것처럼요. 또 다른 날, 병원 복도에서 만난 간호과장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정 교수, 자네 아들 결혼한다며? 상대가 누구래? 요양보호사 여자야. 괜찮은 아이다. 그게 뭐가 괜찮다는 건가? 자네 같은 교수 집안에 요양보호사 따위. 뭐라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간호과장이 웃으며 말을 돌렸어요. 그냥 의료 현장의 현실이라는 거야. 요양보호사는 의료진이 아니거든. 단순 돌봄을 하는 거지. 특히 여자는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환자 안전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자네 정도면 확인해 볼 필요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게 책임감 있는 아버지지. 모두가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제 계획이 옳은 것이라고요. 결국 저는 도윤이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한번 만나봐야겠다. 점심 식사 어때? 도윤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먼저 만나고 싶으신다니? 응, 나도 궁금하지. 우리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결론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편을 들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가 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증명하고 싶었어요. 봤지? 의료진이 아니라 단순 요양보호사잖아. 내 말이 맞았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빠르게 밀어냈습니다. 그건 고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번 직접 봐야겠다. 그 여자의 진짜 능력을. 점심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대면할 때 좋은 얼굴을 해주니까요. 특히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저는 그 여자가 일하는 요양시설을 알아냈습니다. 도윤이가 무심코 말한 장소였어요. 하지만 정규 의료시설이 아닌 무인 요양시설이었어요. 거기서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모습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규 의료진으로 가면 직원들이 저를 알아볼 수도 있어요. 대학병원 교수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날 모를 모습으로 가자. 그것이 제 계획이었어요. 초라한 옷, 무시당해도 싸울 수 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요양시설 안에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돌봄의 질이 높은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순 급여를 위해 일하는 건지를 말이요.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부르며 정당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책임이 아니라 오만이었어요. 누군가를 시험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 거울 앞에 섰어요. 낡은 트레이닝복을 꺼냈고
헌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회색으로 변색된 양말도 신었어요. 머리를 조금 헝클어뜨렸고 안경까지 낀 낡은 안경을 찾아 썼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제 자신이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누군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해야 할 일인가 싶은 마음과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 요양시설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여자, 윤서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의학 전어를 읽거나 병원 일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거울을 봤어요. 제 모습이 정말 누군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지 확인하려고요. 낡은 트레이닝복의 소매가 해진 곳을 만져봤습니다. 운동화 바닥에는 때가 껴 있었어요. 손톱 사이에도 먼지가 끼어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얼굴 표정이었어요. 자신감 있던 의료진의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 눈치를 보는 노인의 얼굴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전 대학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 말이에요. 그때 나는 다른 집안 의사 아버지에게 열등감을 느끼곤 했거든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눈치를 보는 것이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내가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다. 나는 다르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출발하기 직전 저는 아들이 알려준 요양시설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도시 외곽의 작은 규모 시설이었습니다. 대학병원과는 달리 따뜻한 톤의 작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들어가는 방법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들어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서 환자로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의사인 제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그 시설에 미리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는 이 근처에 사는 72세 노인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단기 입소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일주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들어가도 되나요? 네. 진료 기록과 간단한 신체 검사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예약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에 가서 준비했어요. 옛날 기록부를 찾아서 제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변조했습니다. 정혜국이라고요. 친척 이름을 따서요. 의사로서 윤리를 위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깨닫고도 정당화했어요. 환자 안전을 위한 것이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요양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장이 저를 반겼어요. 어르신, 무릎이 안 좋으신다니 저희가 잘 돌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네, 당뇨 약이 좀. 저는 평범한 노인처럼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진이 확인하고 약물 상호작용을 체크하겠습니다. 시설장이 의무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간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보다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어르신, 혈압을 재볼게요. 간호사가 제 팔에 혈압계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이거 평소에 이 정도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혈압은 정상이었거든요. 아마도 긴장 때문에 올라갔던 거겠죠. 무릎은 어디가 아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왼쪽 무릎 전체가 쑤시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무릎을 만져봤어요. 전문적인 손길이었습니다. 부종은 없는데 혹시 최근에 넘어지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래 걸으셨거나 네, 최근에 좀 많이 걸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요양보호사 중에 정말 좋은 분이 있는데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분인데 기본적인 마사지도 잘해요. 의료진 감시 하에서 환자 상태 변화도 잘 보시고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렇군요. 그분이 담당해 주나요? 네, 충분히 담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 시설 직원이 저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침대, 작은 창문, 작은 선반. 대학병원의 VIP 병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르신, 이곳이 편하신가요? 네, 잘 있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 일주일 동안 나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의료 지식의 한계,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대신 집중했어요. 서진이를 관찰하기 위해서요. 오후 5시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르신, 저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르신을 케어해 드릴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녀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도윤이가 보여준 사진보다 실제는 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지 이름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시설의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머리는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평범한 요양보호사일까? 낮 동안 서진이의 움직임을 관찰했거든요. 그녀가 어떻게 환자들을 대했는지,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 의료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건 제가 찾던 결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진이가 저를 깨웠어요. 다른 요양보호사들처럼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여주고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어르신, 아침 드세요. 그녀가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죽과 계란, 그리고 작은 반찬들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제 옆에 앉아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어르신, 무릎이 좀 나으셨어요? 글쎄요, 아직 아프네요. 그럼 식사하신 후에 물리치료를 받으셔야겠네요. 의료진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메모를 했어요. 제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무릎이 아프셨어요? 한 달 정도 전부터. 그렇군요. 혹시 다치신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갑자기? 제가 던진 질문에 그녀는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마치 의료진처럼요. 아, 이 여자는 정말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만났던 많은 의료진들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대신 증상만 기록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가, 어떻게라는 정형화된 질문들을요. 하지만 서진이는 달랐어요. 그녀는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서진이를 관찰했어요. 그녀의 일과를 봤습니다. 아침 6시 그녀는 환자들을 깨웠어요. 하지만 일어나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어요. 김할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이 할아버지, 하루가 시작되셨어요. 각 환자에게 다른 말투로, 다른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모두가 그녀를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서진이 왔다. 서진아, 오늘도 예쁘네. 노인들이 그녀를 반겨요. 마치 자기 딸을 보는 것처럼요. 오전 10시 그녀는 욕실 청소를 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빠르게 했어요. 효율성을 중시했거든요. 하지만 서진이는 느렸습니다. 아니, 느린 게 아니라 꼼꼼했던 거였어요. 바닥에 미끄러운 부분을 3번 닦았고,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했고, 수건이 편히 닿을 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녀가 제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는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계속 지켜보는 게 눈에 띄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설명을 덧붙인 것 같아요. 오후 2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옆에 한 할머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서진이는 그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시간 많아요. 그녀는 숟가락을 부드럽게 들고 한 숟가락씩 할머니 입에 넣어주었어요. 좋으세요? 뜨거워요? 아니야. 딱 좋네. 그럼 천천히 드세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환자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저는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저녁 6시 약물 투약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약을 주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약을 던지듯 주지 않았습니다. 각 환자에게 가서 이 약은 무엇이고 이 약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환자들도 알고 약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저는 어땠을까요? 약 이름만 말했을 뿐 환자의 반응을 제대로 본 적이 있을까요? 밤 10시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제 침대에 와서 물었어요. 어르신, 편하신가요? 뭐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 잘 있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뭔가 필요하시면 호출 버튼 누르세요. 저 항상 깨어 있을 거고요. 그 말에 제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의료 지식이 부족하다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저의 의료 지식이 뭘 하는 걸까요? 환자를 숫자로 만드는 것, 진단명으로 정의하는 것, 약 처방과 치료로만 관계를 맺는 것? 서진이는 달랐어요. 그녀는 환자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흙이 묻은 손으로 시간을 들여서 눈을 맞춰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요. 그것은 의료 지식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사람으로 보는 눈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요양시설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계획은 끝났습니다. 관찰할 것도 다 관찰했고 확인할 것도 다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의료 지식이 부족하다는 편견은 깨져버렸고 대신 느껴진 건 진정한 의료인의 태도였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벌써 나가세요? 서진이가 들어왔어요. 네, 이제 괜찮아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무릎은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거였습니다. 이 시설에 이 아이 앞에 있는 게 너무 미안해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한 주일이 도움이 되셨어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혹시 퇴소 후에도 무릎이 아프시면 집에서 자가 운동을 하셔야 해요. 제가 종이에 적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서진이는 친절하게 운동법을 설명하고 그려줬어요. 이 정도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을 꼭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정혜국이라는 거진 노인일 뿐이니까요. 차를 타고 요양시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서진이의 얼굴, 손길,
내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운전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주일 후, 저는 다시 그 시설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였어요. 병원에 긴급 연락이 왔거든요. 교수님, 저희 시설에서 뭔가 응급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설장이 제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인데? 한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요양보호사가 응급처치를 했거든요. 병원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요? 윤서진이라는 요양보호사입니다. 혹시 아세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시설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김 할아버지라는 80대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장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진이는 그 환자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 둘, 셋. 그녀는 리듬을 세면서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장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서진아, 뭐 하는 거야? 119 불렀어? 병원에 연락했어? 네, 이미 119 불렀습니다. 서진이가 대답하면서도 계속 흉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다른 요양보호사가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서진아, 그만해.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아니요. 지금 멈추면 김 할아버지가 위험합니다. 서진이가 외쳤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의료 지식이 부족한 요양보호사라고? 그녀는 정확한 손가락 위치로, 정확한 압박 깊이로, 정확한 속도로 심폐소생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의료진처럼요. 아니, 의료진 중 많은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버티세요.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마치 환자가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의료사가 내렸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다? 응급의료사가 물었습니다. 약 5분 전에 심정지가 왔고 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응급의료사가 저를 봤어요. 아마도 제가 의료진처럼 보였나 봅니다. 회장이라는 신분보다 의사라는 신분이 더 묻어났나 봐요. 혹시 이 상황을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 요양보호사가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손가락 위치도 정확하고 압박 깊이도 정확합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평가했습니다. 응급의료사도 놀랐어요. 요양보호사가 이 정도로요? 네, 정확합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응급의료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말했어요. 계속 좋은 응급처치 유지하셨네요. 이 환자 살릴 확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말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쳐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네, 당신이 처음 반응이 빨랐고 정확했으니까요. 응급의료사가 환자를 들것에 옮기면서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서진이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 요양보호사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그녀는 자격증만 가진 게 아니라 응급 상황을 생각하며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료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서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저를 봤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교수님, 아니 어르신. 그녀가 저를 인식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 목소리나 걸음걸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네, 저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료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머리는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야? 응급 상황에서 서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건 깊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속였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의료 안전을 명목으로 나는 그 아이를 시험했다. 거짓으로 대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신분을 모르고 정체를 모르면서도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시설장을 만났습니다. 어제 그 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윤서진 덕분입니다. 시설장이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시설장이 서진이를 호출했어요. 서진이가 나타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제 응급 상황의 여파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르신, 뵙습니다.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윤서진, 이리 앉아라.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정말 잘했다. 김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서진이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냥 요양보호사가 아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제 얼굴을 다시 본 거였어요. 일주일 전 변장했던 그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의사 정혜성의 모습으로요. 어르신, 서진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정혜국이 아니다. 나는 정혜성이다. 대학병원 내과 과장이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속였다. 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일주일 전 너를 시험하기 위해 이 시설에 왔다. 거짓 이름으로, 거짓 신분으로 말이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의심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무시했다. 너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 왔었다. 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너는 거짓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왜 이러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없었어요.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오만이었다. 의료학위가 있는 내가 자격증만 있는 너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너는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나는 40년을 의료인으로 살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 손으로 구한 적이 있을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기계적으로 처방했고, 기계적으로 진단했고, 기계적으로 회진했다. 하지만 저는 서진이를 봤습니다. 너는 환자를 사람으로 봤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했다. 서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저는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도윤이와 함께할 최고의 사람이다. 서진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교수님,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도 당신의 눈은 이미 의료인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당신을 제 환자로 봤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더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옳았다. 나는 처음부터 틀렸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먼저 우리 아들에게 미안해야 한다. 그리고 너에게도 미안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멈췄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싶다. 아버지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존경하는 관계로. 우리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명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뭐 하셨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진이를 시험했다. 저는 솔직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와 서진이 사이에 의심을 심고 싶지 않으니까 간단히 말하겠다. 아버지가 잘못했고 서진이는 최고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서진이를 존경한다. 저는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의료인으로서의 오만함이었다. 그리고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상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다. 그건 의료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진이는 의료 지식도 풍부하고 환자 안전의식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 도윤이의 눈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서진이도 기뻐할 거예요. 응. 그럼 아버지가 직접 사과하겠다. 그 저녁, 저는 서진이를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화려한 자리보다 조용한 자리를 원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했거든요. 도윤이와 서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제 정체가 밝혀진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진이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아. 이제 교수님은 그만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때? 서진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응.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직접 서진이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했다. 너를 시험했다. 하지만 너는 처음부터 진심이었다. 서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존경했는데요. 왜? 저는 물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었어도 당신의 눈은 의료인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정직했어요. 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날 봤구나. 나는 너를 보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신 거니까 괜찮습니다. 서진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40년을 의료인으로 살면서 의료 지식을 지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돈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학위도 그렇고. 저는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고등학교만 나왔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었다. 의료 지식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잘못 봤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너는 의료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환자를 지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냥 사람으로 봤다. 그리고 어제 너는 그것을 증명했다. 김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을 때 말이다. 도윤이가 손을 잡으며 서진이를 봤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 아버지도 아실 것 같아요. 응, 이제 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의료 현장에서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이다. 뭘 말이에요, 아버지?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 눈이다. 저는 말했습니다. 40년을 의료인으로 살면서 나는 환자를 진단의 대상으로 봤다. 치료의 대상으로 봤다. 하지만 사람으로는 본 적이 없었다. 너는 그것을 했다. 매일, 매 순간. 서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도 의료 지식이 많지 않아서 괜찮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본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차별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덜 대해지고, 신분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서진이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제가 의료 현장에 있으면 절대 그런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초라한 옷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당신을 의료인이 아니라 환자로 봤어요. 그리고 그 환자를 존경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옳았다. 나는 지금에야 배우고 있다. 아버지는 이미 많이 배우셨어요. 서진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가요. 의료 현장에서 진정한 돌봄이 뭔지를요.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의료 지식과 제 돌봄의 경험이 만나면 환자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할까? 저는 제안했습니다. 의료 봉사, 취약계층 의료 지원. 뭐든 상관없어요, 아버지. 함께라면요. 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하고 싶은데요. 제 휴가를 내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시작하자. 새로운 의료의 의미를 찾으면서 말이다. 다음 주 우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내 무료 의료 클리닉에 연락을 했어요. 의료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클리닉 담당자는 기꺼이 환영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이 봉사를 하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제 아들과 요양보호사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함께 하신다니 좋습니다. 우리 클리닉에서는 의료진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해요. 그게 가장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진료 날이 왔습니다. 클리닉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여러 의료진과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자신 있게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자신의 세상이라는 듯이요. 어르신, 어디가 안 좋으세요? 서진이가 할머니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간호사님, 반갑네. 손이 따뜻하구나. 감사합니다, 할머니. 의료진 분이 진찰해 주실 거예요. 서진이가 제게 환자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정혜성이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시네. 반갑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뭐 봐주실 거예요? 할머니,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 증상 말고 할머니의 이야기를요.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 싶으신다니 처음이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을 의료인으로 살면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는 항상 저의 곁에 있었어요. 필요할 때 손을 잡아주고, 필요할 때 설명을 더해주고, 필요할 때 환자의 눈을 맞춰주면서요. 진료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봉사가? 좋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40년 만에 의료인다운 일을 하는 기분이야. 그렇군요. 도윤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진이는요? 어때요? 저는 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한 노인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환자의 눈높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모습이 의료의 정에 같아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응, 너 말이 맞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40년을 의료인으로 살면서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 생명을 존중하는 경험이었어요. 지금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초라한 옷을 입고 무료 의료 클리닉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에서요. 처음에는 정혜국이라는 거진 노인으로 들어갔던 요양시설, 그 다음에는 본 모습의 의료인으로 일했던 대학병원, 그리고 지금은 특정한 지위 없이 한 의료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료 의료 클리닉에서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는 여기 옵니다. 도윤이와 서진이도 함께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의료진, 아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로요.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었거든요. 도윤이와 서진이의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신부 부모가 없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단에 섰습니다. 서진이의 손을 잡고 도윤이에게 건네줄 때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손이 평생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던 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손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손이 되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여, 이 아들 정말 좋은 사람을 택했지.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서진이가 저 옆에 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서진이의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진료 날입니다. 클리닉의 대기실은 가득 찼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노숙인, 독거노인,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들이었어요. 의료보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사람들을 환자라고만 불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음 분, 어서 오세요. 저는 손을 내밀어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80대 할아버지였어요. 혼자 사는 노숙인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순철입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오늘 어디가 안 좋으세요? 요즘 가슴이 자주 아파서요. 혹시 심장인가 싶어서. 그렇군요. 그럼 천천히 살펴볼게요. 저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진이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불편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진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이 약보다 더 낫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의료다. 정말로 40년을 의료인으로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들었던 말은 교수님, 저를 유명한 전문의한테 봐주세요. 같은 말들이었으니까요. 진료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도윤이가 환자 기록을 보였습니다. 이 환자, 심장질환이 있는데 약값이 없어서 못 먹고 있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해주는 약 리스트에 있나? 네,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서 신청이 복잡하대요. 그럼 내가 직접 처리해주겠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교수가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도윤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변했네요. 응, 이제 나는 진정한 의료인이 되기 시작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료가 모두 끝난 후 우리 셋은 클리닉의 작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서진이가 오늘의 환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환자가 총 42명이었네요.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그 중에 응급으로 옮긴 분이 2명, 약 지원해드린 분이 8명,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어요. 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 같은 의료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지 의료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일 뿐이야. 진정한 의료인은 너다. 아버지, 서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들어줘. 그게 진정한 의료야. 저는 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2년 전에 너를 시험했을 때 너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어. 그냥 조용히 행했을 뿐이야. 도윤이도 서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 정말 고마워.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바꿨어. 아니, 아버지를 의료인으로 만들었어. 그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평소에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바빴거든요. 하지만 2년 전 그날 이후로 저는 매달 이 날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68세의 봄, 나는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났다. 한 여자아이의 따뜻한 손길 때문에 그 손은 나를 환자로 대해줬다. 나를 시험하지 않았다.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사람으로 봤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알았다. 의료란 무엇인지를.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다. 의료란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다. 누군가의 눈을 맞추는 것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이제 안다. 40년을 걸려서야. 감사하다. 서진이, 너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쓰고 펜을 놨어요. 이제 저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무료 의료 클리닉에 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서요. 그건 더 이상 거짓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초라해져야 한다고 깨달았거든요. 지위를 내려놓아야 환자를 높일 수 있다는 거려. 가슴을 내려놓아야 누군가의 손을 정말로 잡을 수 있다는 거려. 그리고 매번 진료를 마칠 때마다 저는 서진이를 봅니다. 서진이는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각 환자의 손을 잡고, 각 환자의 눈을 맞추고, 각 환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지금도 가끔 그날 요양시설에서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저는 혼잣말을 합니다. 병원 앞에서 초라한 옷을 입고 누군가의 손을 잡았던 그 밤을요. 그 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차가운 진료실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밤이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 있었어요. 그 손이 제 모든 것을 녹여냈습니다. 의료 지식도, 오만도, 편견도, 모든 게 말이에요. 그리고 남겨진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진심, 오직 그것만. 감사합니다. 서진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너 때문에 살아있을 가치가 생겼어. 너와 우리 도윤이, 그리고 우리가 돕는 이 사람들 때문에.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어요. 과거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68년의 봄에 저는 마침내 봄이 되었습니다. 의학 너머의 그 따뜻한 봄 말이에요. 거기에는 환자도 없었습니다. 의료진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서로를 존경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함께 누군가의 생명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료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봄이었습니다.